낙동강 생물자원관의 이상득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이제 제목처럼 요즘에 이제 워낙에 기후 변화 또 기후 위기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 기후 변화와 더불어서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고, 또 이제 그 중에 제가 전공을 한 생물이 여기에 써 있는 이제 돌만류, 우리 규조류라고도 하는데요. 좀 더 쉽게는 이제 식물 플랑크톤, 미세조류 이렇게도 부르고. 걔네들이 이제 이 탄소 중립에 기후 변화에 또 기후 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기후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보통 요즘에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그 단어를 들을 텐데, 실제 기후 변화가 어떤 것인가, 기후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수업을 통해서 들어본 적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도 좀 제가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2015년도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이제 15년도에 개관이 됐어요. 그때 개관을 할 때 초기 1기 멤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8월 달이 딱 10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다양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백상수 교수님하고는 제가 올해 학회의 편집위원회에 가서 처음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과제도 지금 같이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자들,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에, 저희는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의 연구자들은 100%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세금으로 100%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이렇게 언론에 홍보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그 연구 결과를 제공도 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책이라든지 저서도 쓰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이 파일을 PDF로 변환을 해서 동영상이 안 나와요. 우리 이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소개 홍보 영상이 있는데 그 홍보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식물 플랑크톤 또 규조류 이런 연구를 하면서 거의 한 2, 3년,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도감을 만들고 있어요. 도감도 만들고 있고 논문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언론 활동을 통해서 이 연구 결과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에 MBC에서 일요일마다 아침에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 다큐 프라임이라고, 여기에 이제 나와서 그 순천만 갯벌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이제 최초로 발견된 신종 규조류에 대해, 돌만류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이거는 올해 초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SBS 물은 생명이다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우포늪에서 이제 그 탄소 흡수하고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우포늪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버 정부르거든요. 생물 유튜버 정부르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기후변화 이슈들이 많아서 여기 대구에 여기 아시죠? 여기 어디죠? 그 국채보상 기념 도서관? 여기에서 제가 올해 2번 정도 대중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4월 18일 날도 강연을 했었고 7월 23일도 와서 이제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강연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우리 동생들, 학생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그 커리큘럼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대학생들이 배우는, 아니면 저처럼 연구진들이 연구하는 이런 내용의 수업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실질적인 연구적인 어떤 실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시립과학관, 서울시립과학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2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시립과학관 선생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 2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전국에서 참가비가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을 이제 주고 참가를 해서 토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지지난주인가 가서 이제 한번 제가 강의를 하고 왔고요. 자, 이제 유리로 만들어진 생물이 지구상에 존재할까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혹시 유리로 만들어진 생물에 대한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도 들어본 적은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존재하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놨겠죠. 이제 보면은 이것도 이제 영상인데 잘 안 나오는데 지금 PDF라서 유리문어라는 이 글래스 옥토퍼스라는 게 있어요. 일반명으로. 뭐 학명은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보면은 뭐 당연히 문어인데 문어니까 이제 유리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유리처럼 투명하게 이렇게 세포가 생겨서 유리문어라는 명칭이 지어져 있고 이 상당히 옛날에 우리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영화인데 이 터미네이터 영화에 보면 이 액체 인간이에요. 액체 인간. 근데 이 액체 인간이 이제 이렇게 막 변하면서 유리로 막 이제 변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또 이제 아까 심해에서 볼 수 있는 생물 이런 생물이지만 실제로 이 돌말류 오늘 배우는 돌말류라는 규조류라는 생물은 이 겉에 세포벽이 여기도 보면 이제 투명하잖아요. 투명하고 안에 엽록체라든지 이렇게 세포 소기관들이 보이는데 이 투명한 유리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SiO2, 규산질, 규소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유리를 이루는 성분 또 아니면 돌을 이루는 성분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는 실제로 이 생물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물은 사실 생합성을 통해서 이 성분을 만들잖아요,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규산질을 만드는 생물이 거의 지구상에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생물은 우주에서 오는 생물일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이제 에세이를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이제 보면 실제로 그 세포벽이 이제 이렇게 유리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지금 색깔을 칠한 게 아닌데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다양한 빛으로 반사돼서 다양한 색깔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물에서 샘플링을 하는 모습.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하천이나 강이나 이런 데 가면 바위에 이렇게 막 껴있는 거 볼 수 있죠. 이거 보통 우리가 항상 이끼 껴있다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거 밟으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피해가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렇게 껴있는 대부분이 다 규조류예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물이 조금 고여져 있는 이 흙으로 된 뭐 점토로 된 이제 웅덩이 같은데 얕은 웅덩이 이런 데도 보면은 이런 규조류들이 많이 이렇게 껴 있습니다. 얘네들을 실제로 이제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고배율로 확대할 수 있는 현미경으로 찍어보면 이렇게 상당히 안에 내부에 이제 이렇게 미세하고 어떤 특정 배열, 특정 크기, 구멍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런 형질을 가지고 어떤 종인지 분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조류라는 게 무엇이냐, 과연. 우리가 보통 조류라고 하면 날아다니는 새, 조류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바다나 강에 살고 있는, 담수나 해수에 살고 있는 이 광합성을 하는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을 하는 이런 생물들, 이러한 광합성 생물들도 조류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우리 밖에 있는 나무들처럼 1차 생산자 역할을 해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조류가 실제 지구 산소의 약 50% 이상을 만들고 있어요. 산소를 만든다는 건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또 그 이상 흡수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지구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이 탄소 중립에 매우 중요한 생물이지만 아직까지 사실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 조류는 우리가 이제 바다에 살고 있는 조류는 보통 해조류라고 표현을 하고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애들은 크잖아요. 우리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규조류보다 훨씬 큰데 얘네들이 이제 거대조류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조류를 크기로 보면 거대조류, 미세조류 이렇게 크기로 봤을 때 나누고 이게 이제 거대조류들, 미세조류들. 우리 이제 보통 뭐 클로렐라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나 이제 녹조류, 남조류 또 지금 하고 있는 규조류 이런 애들이 이제 미세조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색깔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뭐 홍조류, 갈조류 이렇게 색소, 걔네들이 어떤 색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미역이나 다시마를 생각하면 이제 깊은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깊은 바다에 미역이나 다시마가 이렇게 바닥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늘하늘 날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걔네들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가근이라는 명칭의 가상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은 뿌리줄기 잎의 구분이 뚜렷하지가 않고 분화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또 어떤 말로도 표현하냐면 하등식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등. 고등식물에 반대되게 하등식물. 우리가 보통 육상식물은 이제 고등식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아까 크기가 작다고 했는데 우리 머리카락의 두께가 보통 한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작은 크기, 물론 이제 머리카락 크기보다 큰 것도 있지만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일반 눈으로 볼 때는 잘 안 보이고 현미경을 통해서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이제 돌마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면 아까 이제 설명을 다 했어요. 이렇게 뭐 이제 세포벽이 유리 성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요거 아세요? 규조토 매트? 이게 한때 좀 유행을 했었는데 아마 집에서 써보셨거나 아니 부모님이 써보셨거나 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번 저희 부모님 사서 써보신 적이 있는데 이 규조토 매트가 이 규조토라는 이 규조류가 죽어서 만들어진 껍질로 이루어진 암석이 있어요. 그 돌 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흡수가 엄청 잘 되고 하니까 이제 매트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없지만 이 규조류가 아까 보면 이렇게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 구멍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여성들의 화장품 스크럽제 화장품으로도 개발이 돼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규조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균은 이제 보통 이분열을 통한 무성생식을 하는데 얘네들도 일반적으로 무성생식을 하다가 크기가 정말 이렇게 작아지면 유성생식 과정을 통해서 다시 원상 복귀, 크기가 다시 돌아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이렇게 교대로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생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규조류가 돌말류가 이렇게 체대 교번을 할 때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다 한다. 이런 재미있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내부에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요. 뭐 엽록체라든지 지질체라든지 또 핵 당연히 있겠죠. 인, 지질 다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있고 참고로 얘네들도 진핵 생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얘네는 그래서 이제 핵막이 있고 그리고 식물성이다 보니까 그 세포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전자미경 사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찍은 사진이에요. 이것도 이제 물론 제가 찍었지만 잘 찍은 사진이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약간 대각선의 모습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보면 위에서 보면 만약에 현미경으로 위에서 보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보이겠죠? 타원형. 지금 나뭇잎 모양 같은. 그렇지만 얘를 옆에서 보면 아마도 직사각형으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 대각선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이고 얘도 보면 여기선 직사각형이지만 실제로 얘는 위에서 이제 위라고 해야 되나 옆으로 해야 되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는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분류를 할 때 현미경으로 분석을 할 때 얘네가 어떤 위치에서 보이는가에 따라 모양이 완전 달라요. 동그랗게 보일 때도 같은 종이지만 직사각형으로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현미경으로 볼 때도 그러한 점들을 주의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고요. 아까 이제 말해준 것처럼 어떤 축으로 보나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다양하게 보이게 됩니다. 같은 종이라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페트리 디시예요. 우리 실험할 때 이 페트리 디시 쓰잖아요. 윗뚜껑, 아랫뚜껑이 있는 페트리 디시를 쓰는데 페트리 디시를 위에서 보면 동그랗고 옆에서 보면 직사각형이겠죠. 그리고 아랫뚜껑, 위에뚜껑이 분리가 되잖아요. 딱 이게 이 규조류의 기본 형태예요. 기본 형태. 그래서 요거를 딱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한 같은 종이라도 이렇게 다양한 구조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해도 얼추 뭐 10개가 넘는 한 20개가 좀 안 되는 형질들인데 이런 형질들을 다 비교를 해서 그게 같은 종인지 아닌지 같은 속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세포벽만 해도 상당히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시로 든 건데 세포벽의 구조가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형태도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 돌말류는 제가 아까 오늘 돌말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보면 이렇게 생물 다양성 지구상의 돌말류가 50만 종 정도가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50만 종, 뭐 10만 종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10만에서 50만 정도가 존재를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말 많은 숫자의 생물 종을 가지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탄소를 고정해주고
산소를 또 생산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생태 건강성 평가라는 거를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하천이나 뭐 강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생물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거기서 이제 이 돌만류, 그 바위 위에 붙어 있는 부착돌만류라고 하는데 그 부착돌만류를 가지고 이 수질평가 지표종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돌만류 분석.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과거에 이 돌만류는 아까 세포벽 성분이 규산질로 SiO2로 유리 성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퇴적토에서 수만 년이 지나도 10만 년이 지나도 얘네 형태가 웬만하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죽은 상태로 남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화석 연구에 있어서 대표적인 생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분석하면 실제로 뭐 10,000년 전, 뭐 10만 년 전에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때 환경이 어땠는지를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가 또 이렇게 있고 산업적 활용. 아까 이제 제가 화장품 얘기를 잠깐 했지만 최근에 이제 뭐 그 CCUS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미세조류, 돌만류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자원, 바이오 디젤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아마 거의 한 10년이 넘었을 텐데 생명공학연구원 그 연구진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이 돌만류라든지 녹조류에서 그 에탄올을 이제 꺼내는 거죠. 이 얘네들이 지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방산에서 이제 에탄올을 꺼내 와서 그거를 석유나 뭐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에너지로 쓰자. 기술 개발은 다 완료가 됐지만 실제로 지금은 얘기가 쏙 들어가 있죠. 이유는 뭐냐면 너무 이제 경제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석유 같은 경우 뭐 리터당 얼마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을 키우고 또 추출을 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뭐 텀블러도 많이 쓰고 에코백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상청에 들어가면 카드 뉴스에서 제가 우연히 한 번 본 건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텀블러를 다 쓰고 있어요. 여기 지금 텀블러 있나? 지금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환경부 산하기관 산하기관인데 지금 환경부 산하기관이나 소속기관은 어떻게 하냐면 건물 내부에서 일용품을 아예 못 쓰고 있어요. 일용품을 만약에 쓰면 제재를 받아서 그 직원의 근무 평정 점수가 깎인다든지 어떤 뭐 페널티를 무조건 물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출근을 할 때, 퇴근을 할 때 항상 텀블러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상청에서 나온 카드 뉴스 보면 텀블러가 그럼 이제 이 텀블러가 사실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탄소 중립에서 되게 좋다, 중요하다 이렇게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텀블러의 내부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요. 그 스테인리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 제철소에서 이제 철을 만들겠죠. 녹여서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이제 탄소 배출이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탄소가 실제 그 제품이 나오기까지의 배출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통 탄소 발자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이 텀블러는 온실가스 28배, 28배 종이컵보다 더 배출을 이제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써야 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28배보다 더 배출할 것 같아요. 종이컵보다.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건 오래 써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텀블러를 쓰는 건 당연히 좋지만 오래 쓰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이 에코백을 보면 사실 에코백은 이 텀블러처럼 그렇게 제작 과정 중에 환경 오염을 시키고 탄소를 배출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3국가의 노동력 착취도 상당히 심하고 또 살충제하고 화학 비료를 쓰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엄청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에코백은 보시면 7,100번을 사용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뭐 하루에 한 번을 사용한다고 해도 7,100일을 사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에코백은 최근에는 이제 자연 분해가 되는 뭐 생분해성 에코백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건 또 가격이 비싸서 사실 잘 사서 이제 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제품들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와봤고
이소연 작가라고 혹시 아시나요?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TV에도 이렇게 이 세바시에 나와서 강연도 하셨어요. 이분은 이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해요. 이 실제로 책 표지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제 이게 한때 SNS에서도 많이 돌아다니던 사진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보면은 이 아프리카 나라에 옷이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버리는 옷. 버리는 옷이 이렇게 산처럼 이제 쌓여 있는 것인데 이 여기에 보면 이 가축들이에요. 소하고 뭐 이렇게 말 뭐 이런 이 나라에서 키우는 가축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산으로 착각을 해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산으로. 이 쓰레기 옷 쓰레기 더미를 산으로 생각해서 올라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실제로 이거를 다 산이고 풀이라고 생각해 뜯어 먹어요. 그래서 이 한쪽에 보면 이 가축이 죽은 가축들 사체들이 많이 이렇게 널려져 있고 걔네들의 이제 이 위를 보면 위 속에 이 옷들이 이 헌옷들이 이제 다 발견이 돼서 죽은 그런 애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아파트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헌옷수거함이 다 있어요. 그 헌옷수거함에 버리는 대다수의 옷이 이렇게 팔려갑니다. 아프리카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를 그때 알고 나서부터 거기에 옷을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그래서 헌옷을 버리기보다는 헌옷이 있으면 그것을 교환해서 입거나 요즘에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시스템이 되게 많아요. 그런 이제 우리 뭐 보통 뭐 바자회나 뭐 벼룩시장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요즘에는 실제로 내 옷을 다른 사람과 교환해서 입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게 요즘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 정말 우리 인간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헌옷을 좋은 생각으로 버리는 거죠, 사실. 근데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안타까운 생각에 이제 준비했고요. 기후 우울증입니다. 아마 이제 지금 계속 오늘도 우리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 또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지만 보면은 이 외국의 유럽이나 미국 얘네들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은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느껴서 나는 결혼 안 하겠다, 애도 안 낳겠다, 취업도 안 하겠다, 학교도 안 가겠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 기후변화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쳤을 때처럼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오면 어차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기후변화학회를 갔었는데, 거기에 아예 이 기후 우울증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정신의학과 쪽에서도 상당히 깊게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호주에 2019년도 9월부터 20년도 2월까지 거의 한 5달, 6개월, 5, 6개월 동안 산불이 났어요. 근데 이제 상당히 큰 산불이 났고 이 산불은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반도 면적의 85%가 이때 산불로 탔고 여기 이제 보는 것처럼 이게 위성지도인데 위성지도로 봐도 이렇게 산불이 나는 게 다 보여요. 보이고 야생동물이 5억 마리가 죽었어요. 이 호주에 사는 야생동물이 거의 다 죽은 거죠. 면적이 이제 이렇게 많이 탔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후변화로 인한 화염 토네이도 또 마른 벼락이에요. 이 당시에 이 호주는 상당히 건조한 날씨였는데 갑자기 건조한데 벼락이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들이 건조한 상태에서 불이 날 수밖에 없죠. 불이 났는데 또 이렇게 토네이도가 막 오면서 이 불을 토네이도가 다 옮겨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이 전형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화재 예시, 산불의 예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호주에서 산불이 났지만 이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전 세계 이산화탄소 즉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나라마다 얼마만큼 우리가 지키겠다, 연간 배출량을 지키겠다라는 걸 계획을 세워서 그걸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18년도부터 19년까지 5억 3천 톤 정도를 줄이겠다라고 배출량을 이제 5억 3천만 톤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 산불로 인해서 3억 5천만 톤이 몇 달 동안 배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그때.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산림들이 다 불탔으니까 실제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이 다시 생기려면 100년 정도가 걸린다. 그래서 호주는 아마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주에서 이렇게 산불이 났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우박이랑 홍수가 이렇게 떨어져요. 보면 우박이 이렇게 골프공보다 큰 우박이 엄청 막 또 떨어지는 이런 정말 극단적인 반대의 기후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보면 이제 그 원인이 뭘까 보니까 인도양의 다이폴모드라는 이런 기후 변화 또 이제 기후 현상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인도양을 좌우로 해서 좌우의 그 기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 해수가 따뜻해지면 그 수증기가 증발을 하겠죠. 그럼 그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럼 이제 비가 내리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반대쪽은 완전히 다른 반대 이제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기후가 극단적으로 반대인 상황들이 생겨버리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최근에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러한 횟수와 강도가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호주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요즘에 잦게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실 요즘에는 이제 최근 뭐 2, 3년 전부터는 여름철에 국지성 호우도 엄청 많이 오고 올해도 비가 상당히 이렇게 짧게 자주 되게 많이 왔었죠.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고 아까 이제 인도양의 다이폴 모드에서 알 수 있는 건 좌쪽 이제 한편에서의 그런 어떤 물의 흐름이 그러니까 한편에서 물이 상승을 하면 한편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지구의 물 순환과 우리 평형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나 최근에 이제 여름에 많이 겪는 건데 이 북극도 당연히 온난화가 되고 있죠. 북극의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게 되고 그 빙하가 녹기 때문에 온난화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북극에서는 사실 이런 제트기류라는 게 그 환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이 북극의 온도가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따뜻한 온도는 당연히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트기류의 환이 이렇게 우리 파도 물결처럼 이렇게 이제 굽이치게 돼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만약에 제트기류의 환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그때는 이제 비가 오게 돼 있는 거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환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예측도 되고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다 기후 변화 또 기후 위기에 대한 예시로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기온의 상승이나 기온의 하강에 가장 마지막에 영향을 받는 것은 해수의 온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해수의 온도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여기 이제 경향신문에 나온 거 보시면 바다 온도가 1도 상승할 때 핵폭탄 2,800만 개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난 25년간을 봤을 때 매 초마다 핵폭탄이 9개가 매 초마다 터진 거와 같은 에너지를 지금 바다가 이미 흡수를 하고 있고 그만큼의 온도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뭐 해수면이 올라가는 이유 제가 요거는 그냥 참고로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빙산은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얼음이죠. 그리고 빙하는 이 산 위에 육지 위에 있는 얼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빙하가 녹으면 물의 부피가 많아지겠죠. 물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을 하는 거고 빙산은 해수면의 상승과는 상관은 없어요. 물론 이제 빙하나 빙산 모두 이 태양 에너지를 반사를 시켜주는데 얘네들이 녹는다는 건 태양 에너지 반사를 그만큼 못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녹는 것 자체가 또 기후의 온도 상승을 이제 악순환을 시켜주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기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기후가 뭘까요? 기후라는 정의. 기후가 변한다. 이 보면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개념, 다양한 곳에서 기후에 대한 개념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이제 기상청에서는 30년 동안의 날씨의 변화를 기후라고 말을 해준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친구들 만나면 너 오늘 기분 어때? 이러잖아요. 너 오늘 기분 어때? 이 기분은 우리가 날씨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때 그 시기에 이제 기분, 사람의 기분과 같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MBTI는 뭐 그날 바뀌지 않아요. 물론 이제 MBTI도 어느 정도 뭐 어릴 때 또 어른이 됐을 때 이렇게 바뀔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이제 MBTI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한 사람으로 보면 MBTI, 성향, 성격 그것을 기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쉽게
생각을 할 때 사람의 성향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죠. 기후도 당연히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그만큼 지금 기후가 급격하게 단기간 내에 바뀌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의 기후 변화, 기온의 상승과 하강은 사실 여기 보시는 밀란코비치 주기, 밀란코비치라는 이 과학자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빙하의 코어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10만 년, 여기가 10만 년인데 10만 년을 주기로 이렇게 일정한 패턴이 있다. 기온이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지구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도 하고 또 지구가 자전도 하고 또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러한 지구와 태양의 어떤 물리적인 이동에 의해서 지구는 자연적으로 10만 년에 한 번씩 10만 년을 주기로 9도 정도의 하강, 그 온도의 상승과 하강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이렇게 밝혀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태양의 흑점수의 변화. 태양에 이제 흑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흑점이 커지거나 흑점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지구로 도달하는 태양의 에너지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지구의 온도가 상승을 하고 하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흑점수의 변화. 이런 것들도 이 흑점수의 변화도 400년 동안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란코비치 주기와 이 흑점수의 변화가 사실 지구의 기온의 상승과 하강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라는 것들을 말을 해주는 거고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얼마 전에 미국에서 조금 난리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당연히 인간에 의한 활동에 의해서 이제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대부분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미국의 어떤 과학자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아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니 인간은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에 있는 어떤 산업 쪽의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식적인 이 IPCC라는 유엔의 기후변화,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공식 보고서예요. 2013년, 23년도인가 그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지구의 50년 동안, 최근 50년 동안의 기후변화, 기온의 상승이 상당히 높았고 그 원인의 대부분이 인간에 의한 활동이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이제 정의를 내려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에 의한 온난화,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줬고요. 우리가 이제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온의 상승이나 하강이라고 하면 춥다, 덥다 이 정도밖에 못 느껴요. 옷을 더 입어야겠다, 옷을 벗어야겠다 이렇게밖에 못 느끼는데 실제로 그 아프리카 나라들은 어떠냐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냐면 아프리카의 내전 보통의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저기 어디죠? 러시아나 이런 전쟁 그런 국가들 그런 덩치가 큰 국가들과 아프리카의 내전은 너무 다른데 아프리카의 내전의 이유는 대부분 식량이에요. 식량.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식량을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자기들끼리 부족끼리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봤을 때 이 식량과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건 기후변화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 나라들의 내전의 횟수, 시기와 전 세계적인 어떤 기후변화, 가뭄, 여기서 말하는 기후변화는 가뭄과 춥고 덥고 또 강우, 홍수 이것들과 시기적으로 상당히 많은 일관성이 있더라. 그런 것들이 보고서에도 실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로 주는 인간 및 생태계 영향이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상당히 큰 상황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뭐 탄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배우셨겠고 다 아시겠지만 아시니까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6대 온실가스를 정해놨어요. 그 이산화탄소 우리 항상 말하는 이산화탄소가 한 88.6% 배출량으로 봤을 때 많이 배출이 되고 메탄이 한 4.8%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온실가스, 온실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수를 보면 이 메탄이 이산화탄소의 28배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메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메탄가스는 가축의 트름이나 방귀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외국에서 이제 소고기 먹지 말자 뭐 이런 운동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는 워낙에 또 축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까지는 이렇게 뭐
오지는 않겠지만 외국에서는 지금 그런 분위기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정의를 좀 보면 사실 이 탄소 중립, 제가 이 탄소 중립 강도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탄소를 줄이자, 배출을 줄이자. 상당히 이제 과거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저탄소요, 저배출. 그리고 나서 최근에 하고 있는 게 탄소 중립. 이제 외국에서는 넷제로라는 표현도 상당히 많이 써요. 우리가 보통 탄소의 배출과 흡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그거를 합친 거를 넷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넷제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이게 같은 용어. 그리고 탄소 제로. 탄소 배출을 아예 없애자. 0으로 하자. 배출을 0으로 하자. 이게 탄소 제로고요. 탄소 네거티브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CCUS라든지 탄소를 이제 그러면 아예 캡처를 하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아예 인위적으로 흡수를 시켜서 그거를 뭐 이렇게 없애자. 그런 게 이제 탄소 네거티브. 결국에 산업계는 탄소 네거티브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렇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 탄소 중립도 사실은 되게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도 상당히 많은 탄소를 현재도 쓰고 있죠. 그리고 학교를 지금 오고 갈 때도 아마 차로 이동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탄소를 생각해서 자전거만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이 탄소 중립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인간이 아직까지도 또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통해서 노력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간이 노력을 해서도 사실 너무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 연구진들이 이제 착안을 한 건 뭐냐면 광합성을 하고 있는 이산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생물들을 이용하는 게 어떨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통 탄소 흡수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탄소 흡수원은 밖에 있는 나무들에 대한 산림을 가지고 엄청 많은 연구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산림에 대한 흡수원 연구를 하는 기관이 정말 뭐 백 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물속에 살고 있는 이 식물 플랑크톤, 미세조류, 얘네들이 아까 산소를 전지구적으로 50%를 발생한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얘네들을 가지고 흡수원 연구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거의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뭐 생물 다양성, 이제 얘네들이 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저희가 2015년도에 개관하고 나서부터 이 미세조류나 돌말류를 가지고 생물 다양성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자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매년마다 뭐 발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미기록 종기라든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그동안 발견이 되지 않은 그런 종들을 이렇게 이제 발견하는 그런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최초로 신종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얘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14년도인데 케토세로스 아틀란티쿠스라는 이제 신종인데 얘 같은 경우 울릉도에서 동해안 그 사이에서 발견됐어요. 바다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신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고를 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순천만 얘기를 했는데 순천만에서 2023년도에 보고를 했는데 얘가 이제 발견된 그 지점 얘가 한 50cm 밑인가에서 발견이 됐는데 연대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1400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14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고 있는 종이다. 삼국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었고 얘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우포늪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연 원시 늪이에요. 가장 넓은 자연 원시 늪이고 창녕군에 이렇게 창녕군에 있어요. 이 우포늪을 올해를 기준으로 3년 전부터 지금 3년 차 동안 우포늪에서 이산화탄소 흡수 저장 연구를 수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포늪의 다양한 조사 지점 여기 이제 보시는 이런 조사 지점들에서 시추라는 작업을 통해서 아마 이런 장비 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제 우리 보통 지하수 돌아다니다 보면 지하수를 뚫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퇴적토를 회수를 해요. 그러면 이 퇴적토를 1m씩 이렇게 많게는 한 10m 정도 한 지점에서 10m의 퇴적토를 회수를 해서 실험실에 와서 이런 다양한
전처리 작업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모습의 퇴적토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이 동그란 원통형으로 나온 것을 반으로 가르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약간 이제 노란색 부분, 갈색, 여기 회색 부분, 이 회색 부분은 그 당시에 퇴적이 될 때 물에 노출이 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잠겨져 있던 곳, 물에 잠겼는데 퇴적이 된 그런 곳들이고, 이런 곳들은 그 당시에 물이 없었던 공기에 노출된 곳, 그러면 이제 산화가 돼서 이렇게 갈색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봐도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 상층부고 이게 8m 정도 구간인데, 이런 것만 봐도 그 당시에 이 퇴적이 될 때 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걸 알 수 있다는 건 물에 사는 생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대 분석, 여기 보면 숫자들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연대 분석한 결과도 이렇게 뭐 10,000년이 넘은 이렇게 결과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연대 분석까지 다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퇴적토에서 10cm 간격으로 이렇게 돌만류가 얼마만큼 나왔는지 개체수를 이렇게 다 비교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종들 한 80종 정도가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연대 분석했던 기법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연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우포늪은 1년에 한 5.6mm 정도가 쌓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이 1년에 5.6mm가 퇴적이 되면서 탄소도 같이 퇴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소의 퇴적 기준도 1년에 5.6mm 정도의 퇴적에 해당하는 그 퇴적층에 탄소가 이제 쌓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산으로 봤을 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봤는데, 여기서 또 이제 주의해서 볼 게 6m에서 한 10m 정도, 요 정도 아래, 상당히 아래 깊이인데, 이때는 연대 분석을 하면 한 10,000년 정도 기간이에요. 지금부터 10,000년 전인데, 이때도 유기탄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디텍팅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는 탄소가 물론 분해가 되고 하겠지만 장기간 한 10,000년이 지나도 어느 정도는 저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포늪 아니면 이제 이런 담수 습지라는 곳이 탄소 저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어느 정도 시사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른 지점의 모습인데, 이렇게 여기 역시 탄소가 계속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포늪을 구성하고 있는 뭐 사지포, 우포, 목포, 쪽지벌이 있는데, 그들 각각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탄소의 저장량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럼 그 탄소 저장량에 어떤 생물이 영향을 실제로 미쳤는지, 어떤 생물에 의해서 저장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 미세조류, 이제 돌만류가 아까 미세조류에 속한다고 했는데, 얘네들 한 18종을 분리배양을 해서 이 아미노산 탄소 안정동연소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미세조류가 아까 퇴적토에 저장된 탄소의 한 93% 정도는 얘네들 때문에 저장이 된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석 결과로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올해는 메탄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우포에서 이제 메탄이 얼마나 생성이 되고 산화가 되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퇴적토가 있고 그 위에 물이 채워져 있고 그 위가 이제 대기죠. 그러면 이 메탄은 메탄 생성 세균이라든지 다양한 작용에 의해서 퇴적토에서 메탄이 생성이 되게 돼요. 그러면 그 퇴적토에서 이렇게 생성이 메탄이 되게 되고, 그게 이제 수체를 거치면서 메탄이 수체에서는 산화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없어진다는, 소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소멸된 나머지가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는데, 이게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자마자 이 메탄은 당연히 대기와 평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사실 대기 중에 방출된 메탄을 플럭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플럭스 측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그런 연구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퇴적층에서의 메탄 생성과 수층에서의 산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외국의 사례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우포에서 외국과 이제 유사하게 이렇게 메탄이 생성되고 산화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실제로 우포늪에서 총 탄소는 한 11만 톤 정도가 저장이 되어 있고, 매년마다 한 190톤 정도가 저장이 된다. 이것을 이제 분자량으로 환산해서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환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산화탄소로 환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697톤 정도가 계속 저장이 되고 흡수가 되고 있다. 그거를 나무로 따지면 한 7만 5천 그루 정도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힐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메탄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메탄하고 총 비교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니까 결국에 우포늪의 퇴적토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더 많더라. 그래서 순 흡수원이다 라는 것을 결론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 조사 지점이나 조사 시기나 그거에 따라서 사실 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산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는 작년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언론에 발표를 했고요. 요런 이제 방송 자료는 나중에 유튜브 같은 데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우포늪에서의 연구의 일련의 과정, 실제로 우포에 가서 샘플링하고 실험실에서 실험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가지고 브이로그를 찍은 거예요. 요것도 이제 유튜브를 가시면 검색을 하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아마 잘 될 겁니다. 그 이제 이 고환경 연구인데요. 이 고환경 연구는 제가 이제 대충 좀 스킵을 해서 넘어가고 중요한 장면만 좀 보여드릴게요. 상주에 공검지라는 이제 고대 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는 1000년이 넘은 저수지로 알려져 있어요. 김제 벽골제, 제천의 의림지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저수지들과 같이 사만시대 축조가 됐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이거를 실제로 언제 만들어졌는지 규명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저희가 2017년도부터 거의 한 4년 동안 연구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역시 공검지를 시추를 해서 이 퇴적토를 회수를 한 거예요. 보면 연대가 이렇게 다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 돌만류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이렇게 깊이별로 10cm 간격으로.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지금 알카리를 좋아하는 그룹과 알카리를 좋아하는 그룹과 산성을 좋아하는 그룹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고 이 그룹의 차이가 나는 경계 시점 정도가 실제로 공검지의 제방이 축조됐다고 알려져 있었던 그 한 1400년 정도 전 요 시기와 유사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방을 만들었다는 이유는 그 제방을 만드는 의의는 뭐냐면 실제로 저수지는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들어요. 물을 가두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데나 저수지를 만들지 않아요. 저수지를 만들 땐 이미 물이 어느 정도 고여져 있는 습지. 여기에 쉽게 말해서 이제 뚝을 쳐서 물을 더 많이 가둔 개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당연히 이 저수지를 만들기 전에도 습지였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 전에도 이미 뭐 몇천 년 전에도 이렇게 그 돌만류, 즉 물에 사는 생물이 존재를 했다. 그럼 당연히 습지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시기, 축조가 된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알카리 환경으로 좀 바뀌었다. 그리고 특정 종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러면 이 알카리를 좋아하는 종들, 또 특정 종들의 생태적인 습성,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이 이후에 공검지의 물량이 많아졌고 규모가 어땠고 이런 것들을 다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10,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공검지의 수위나 이런 것들이 변해왔는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공검지의 돌만류의 변화와 또 아시아에서의 기후 변화, 아시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아시안 여기 보면은 서머 몬순 인텐시티라고 있는데 이게 가뭄하고 강우량에 영향을 주는 지수예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실제로 아시아의 강우량이나 가뭄이 이 공검지의 돌만류의 개체수와도 연관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상주에 위치한 조그마한 면에 있는 그냥 저수지이지만 얘네도 아시아 전체적인 기후와 연관성이 있더라. 이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17년에도 좀 연구 영역을 확대를 해서 이 공검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 결과 이렇게 공검지가 과거에 규모가 어땠는지도 아까는 이제 수위를 말했지만 규모가 어땠는지도 이렇게 밝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0,000년 전에는 이 정도였고 그 후에는 이렇게 규모가 바뀌면서 그래서 저희 생각은 공검지는 과거에 넓은 습지였지만 실제로 그 습지가 하나의 습지는 아니고 이 고도에 따라서 다양한 여러 개의 습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가 현재 이렇게 됐다.
물론 현재 습지는 1995년도에 상주시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 그 95년 전까지는 아예 이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이 옆에 오태저수지라는 엄청 큰 저수지가 만들어져서 이 공검지의 저수 기능이 이제 아예 완전히 상실됐었고 아예 그냥 논밭으로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환경 돌만류를 가지고 고환경 변화도 이렇게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고요. 얘를 사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얘가 지금 PDF라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이게 유튜브에다 올라가 있어가지고 자, 이걸 보시면 이게 사실 이 영상의 최종본은 아니지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게 지금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공검지가 과거에 이제 10,000년 전부터 이렇게 변했을 것이다라고 시뮬레이션 영상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었어요. 저 지형은 지금 지형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형을 그대로 따서 실제 지형을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잠깐만요. 유튜브가 켜져 있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교수님. 아, 네네. 네네. 아, 제가 아까 이거는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 보이시면 이게 지금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테이블에 보이시는 17지점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경계라고 예상한 지역들을 다 시출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이제 그 깊이별로 돌만류 분석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실제로 이제 지형 데이터하고 그리고 이제 지자연에서 고지도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깊이에 그 당시에 물이 있었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다 이거를 다 이제 해서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